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후보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신다고요. 네. 기후보도상 시상식이 얼마 전에 처음 제1회로 네. 열렸는데 이번에 그럼 어느 언론사에 누가 수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기후보도상 수상자 하기 전에 지역 언론 기후보도 취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것도 저희가 그 녹색전환연구소와 이영희 재단이 함께 펀딩을 해서 이제 한 사업이고 처음 해본 건데요. 올해 5월에 기후보도 취재를 하겠다는 서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5곳을 선정해서 취재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 언론일수록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기후위기 관련 아이템들이 많을 텐데 정작 지역 언론사들은 경영상태나 취재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후위기 이슈는 좀 덜 중요한 영역으로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재 지원비를 조금이라도 드리면 조금 더 좋은 지역 언론의 기후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인데요. 지역 내에 기후위기 문제를 다룬 기획 취재, 기후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만의 해법 이런 것이 담긴 취재 내용이면 좋겠다라고 신청서에 써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저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선정된 언론사 기자분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각각의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보도 드리고 아이디어도 나누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보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그 보도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있어서인지 사실 이번에 선정된 이 5개 언론사의 기후 보도물들은 정말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 좋은 내용으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네. 취재 지원을 받은 지역 언론사들의 기후 보도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고양신문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교통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경기 고양시의 교통 불평등과 탄소 배출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건물과 수송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고양시도 상황은 비슷한데 2020년 기준 고양시 전체의 온실가스 중 수송 분야 비중은 3분의 1 이상, 배출량 역시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고양신문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이 내놓은 연구 결과물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서 문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면서 그 교통이 끊기는 도로와 긴 배차 간격 등 시민들이 고양시 내에서 겪는 교통 불편을 현장 취재를 해서 병행을 했습니다. 네. 또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는요. 경북 청송 무료버스를 중심으로 교통복지와 탄소 감축 효과를 검증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무상버스라는 것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 7월 기준으로 청송 등 전국의 15개 기초자치지자체에서 전면 무상버스 정책이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보도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뉴스민의 취재 아이템이 참 좋았고요. 네. 취재진은 청송과 대구 그리고 전남, 신안 등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비교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상버스 정책 자체는 참 좋고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자들 역시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자체도 단순 요금 인하나 무료 정책을 넘어서서 대중교통 노선이나 배차, 환승, 정시성 등 운영 품질을 높여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강원 지역의 언론인 원주 투데이라는 매체에서는요, 네. 폭염 속 어린이 놀이터를 주제로 기획 보도를 했는데요. 원주시는 강원도 내에서도 어린이 인구와 놀이시설이 많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인구 감소의 흐름 속에서 어린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원주투데이 취재진은 여름 폭염 속에 야외 놀이시설의 온도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 놀이터에 가서 얼마나 더운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측정을 한 거죠. 네. 현장에 나간 이 김윤혜 원주투데이 기자는 예상보다 더 뜨거워서 매우 놀랐다라고 해고를 하고요. 네. 취재에 함께한 어린이들도 있었는데요. 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나도 놀이터는 너무 뜨거워서 놀지 못한다. 그냥 집에서 핸드폰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원주투데이는 기후 적응형 놀이터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사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서 기후 적응형 놀이터란 것은 단순히 놀이터 시설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놀이터를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놀이 문화를 변화시킬 핵심 시설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화성시민신문에서는 해당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외국인 노동자란 주제로 기후 불평등과 주거권 문제를 동시에 조명을 했고요. 네. 또 영등포 시대는 이 서울시 영등포구가 산없는 도시라고 이제 그 안에 녹지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산없는 도시의 기후 격차를 주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영등포 쪽방촌 안에 있는 그 주거권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획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역 언론에서 자신의 지역이 기후위기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보도들을 하는 것들은 정말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5개 언론사의 기후 보도들을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네, 저는 정말 좀 놀랐던 게 기후 네, 보도하면 과학 기사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소재들이 다 기후 보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네, 또 무엇보다 지역 언론들이 자신들 지역의 이슈를 다루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1회 기후보도상 수상작을 들어볼까요? 먼저 지역 언론 부분 수상작부터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고양신문의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교통 전환이 답이다가 지역 언론 부분 상을 받았습니다.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위에서 언급했는데요.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면서 여러 대안을 탐색했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승용차 이용 감축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강조했다라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울산저널의 부유식 해상풍력 성공, 배후 제조기지에 달렸다라는 이런 기획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보도도 이제 지역 언론입니다. 이 보도는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산업을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경제 보도가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 노동, 항만, 인프라, 지역 경제의 미래와 연결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도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해상 풍력 단지라는 것은 단순한 전력 생산 현장이 아니라 지역 산업 재편과 에너지 주권, 노동 전환, 정의로운 전환의 실험 무대라는 사실을 드러낸 기사라는 점에서 울산 지역이 당면한 핵심 과제를 정확히 포착했고 이를 치열하게 취재해서 공론화했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지역 언론의 기후 보도를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 중앙 언론 부문은 어느 언론사가 받았나요?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요. 네. 중앙 언론 부분에서는 CBS 노컷 뉴스의 AI 패러독스, 편리함 중독, 빨라진 기후위기 취재진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 AI는 우리들 삶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 우리 삶을 막 바꿔내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정말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CBS 노컷뉴스의 보도는 산업 기술 혁신의 언어로만 이야기되고 있던 AI를 기후위기 관점에서 재조명한 시도라는 점에서 아이템 자체가 매우 돋보였어요. 음. 총 12건의 연속 보도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물 사용량, 탄소 배출 규모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했고요.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규제, 환경 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대학 언론 부분을 따로 공모해서 상을 드렸는데 서울대 저널에 서울대 이제는 탄소 중립으로 기여를 바꿀 때라는 보도가 대학 부분의 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저널 보도는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서울대의 과도한 에너지 소비 문제, 그것을 비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음. 해결 구조와 전환 방향까지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학 최초로 탄소 중립 학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 구성 과정을 들려줬고요. 기관의 책임 구조, 탄소 배출권 거래의 한계, 캠퍼스 차원의 탄소 중립 전략 등 심층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점, 대학 내부의 논의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점,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이 앞서 원래 기후 위기에는 관심이 없다가 최근 절실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아, 기후 보도라는 게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구나. 네.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활 그 자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앞으로 기후 보도를 위해서 우리 언론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언론상 심사를 몇 년간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정치적 이슈 또는 사회적 비리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단독 보도, 집중 취재 보도는 늘 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음, 그런데 기후 보도가 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그 사안이 우리들 삶과 밀접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음, 언론인가, 언론 소비자 모두의 인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후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기후 보도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다듬어져서 발표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음, 기후 보도 관련된 지원 사업들도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기후 보도에 대한 상도 더 많아져야 할 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기후 보도 관련 기관이나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기후 보도의 흐름과 관련 이야기를 종종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사랑하는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좋은 작품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제목이 플루리부스 행복의 시대인데 사실 네. 저도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네.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제목만 봐서는 절대 예상이 안 되는 네,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그, 주인공이, 이건 좀 말씀드려도 아마 보시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스포는 주인공이 아닌 유명한, 거죠? 네, 네, 유명한 작가고, 네, 유명한 작가인데, 음, 어떤 바이러스가, 외계에서 바이러스가 와요. 네, 근데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전 세계 인류가 감염이 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머리가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공동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까 그 아, 군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인류가 행복해져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다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생명같이 느껴집니다. 모든 인류가. 네, 근데 주인공만 되게 불행한 작가인데 음, 이 사람만 이제 전 세계 13명 정도 인류가 군체가 안 되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그 불행한 사람인데 음. 이 사람이 지구를 구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살생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동물을 죽이지도 않고 전쟁을 네. 벌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만 이 주인공이 봤을 땐 이거는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행복의 시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SF 소재인데요. 네. 매우 독창적인 시리즈라서 매 회가 나올 때마다 지금 한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애플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줄거리만 간략하게 들었는데도 굉장히 스토리가 신선하다? 네, 독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정신이 하나로 연결돼서 전 인류가 다 행복한 상태가 됐는데 네. 유일하게 주인공만 불행한 상태가 돼 네. 있는 상황인 거죠, 설정이. 네. 보통은 음, 주인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생활을 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절대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신선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서 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지구를 구해야 될까? 저렇게 다들 행복하다고 음, 하는데 그리고 거짓말도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다 진실만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거짓말도 안 하고요. 어, 그래서 그러게요. 행복한 사람들을 구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알쏭달쏭하게 느껴져요. 지금 근데 이게 뭐 북미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인기라고 하는데 북미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단순한 설정 이상의 정교한 스토리텔링과 그런 강력한 캐릭터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 시대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음, 과연 인류가 행복할까? 전쟁이 없는 세상이 과연 좋은가? 아니면 아무것도 살상하지 않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네. 되게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 주인공 시선으로 되게 담담하게 표현하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불완전한 이 되게 언밸런스한 이 삶 자체가 굉장히 평화로운 걸 수도 있다라는 것들 보여주고 네. 저런 삶도 되게 무서울 수 있겠다. 음. 그리고 고립돼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사람들과 군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립되잖아요. 근데 외로울 것 누군가는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외로움이 되게 절절하게 표현이 됩니다. 어,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는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나쁜 짓도 많이 해요, 주인공이. 왜냐하면 너무 막 괘씸하니까 이 음, 상황이. 음, 근데 그걸 다 받아주다가 그 인류들이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밌고요. 워낙 이 스토리를 만든 작가와 그다음 제작진이 그 넷플릭스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네. 그 작가진이 애플 TV 플러스에서 작품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 빈스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음. 네네네. 빈스 길리건은 그 미국의 인기 미드 브레이킹 배드의 감독 아닌가요? 브레이킹 배드, 베터 콜 사울을 이제 만든 이제 크리에이터죠. 어, 그리고 네. 그 전에는 우리 그 엑스파일 우리도 많이 봤던 예전에 봤던 드라마 미드죠. 미드 음, 시대를 어떻게 보면 개척한 엑스파일의 작가기도 했었고요. 네. 이 브레이킹 배드는 원래 AMC라고 하는 케이블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큰 인기를 내지 못한 음, 미드였는데 네. 넷플릭스에서 그 컨텐츠가 올라오면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어, AMC가 케이블 TV 우리로 따지면 진짜로 그냥 몇백 번에 있는 채널인데 메이저 네. 채널로 진화하게 된 케이스가 된 컨텐츠입니다.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어, 네, 넷플릭스가 브레이킹 배드를 굉장히 리스펙트를 했고 음, AMC도 넷플릭스 시대 덕분에 우리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 제작진이면 믿고 본다라는 기대가 있었음에도 그 기대치를 충족한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한국에서는 애플 TV 플러스와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한 거죠. 저도 꼭 네네네.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이 말씀처럼 그 기대 이상의 어떤 콘텐츠다 해서 애플 TV의 효자 콘텐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과 비평가들의 뭐 상찬이나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어, 제가 본 가장 큰 헤드라인 중에 하나는 그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중 가장 야심찬 작품이다. 음. 그다음에 현대 TV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음. 극찬이고요. 와. 그리고 애플 TV 역사상 최고 신기록을 내었는데 이게 기존에는 서베일런스라는
미드가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공을 기록했는데 애플이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정말 넷플릭스나 HBO와 뭐 아마존과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오리지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최근에 영화로 따지면 F1도 애플 TV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네. 극장이 개봉한 케이스고요. 네, 근데 그것도 국내에서도 한 400만 넘게 흥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드라마 팬들은 믿고 보는 애플 TV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스토리와 연출, 뭐 연기 모두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네. 상무님께서는 이번 작품 플루리부스가 애플 TV 플러스의 분기점에 선 작품이라고도 말씀하셨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는 거는 아까 돈을 많이 쓰이고 좋은 화질이나 좋은 배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문화적 담론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네. 그 아까 얘기했던 브레이킹 배드 음. 같은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네.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냐면 네. 이 플로리버스 관련 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네네네. 화제가 좀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입소문이 벌써 나서.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게 매주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네.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과연 이게 끝이 어떻게 날까? 이게 도대체 끝이 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애플 TV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정도로. 이런 네. 작품은 없었습니다. 지금 상무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거는 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7화까지 이 작품이 공개가 돼 있는데 이게 완결인가요? 10화까지가 완결이고요. 아마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8화까지 방송 시점으로 봤을 땐 8화까지 나왔을 거고 네.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 TV가 올해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닌가, 그 F1과 함께. 예. 그럼 시즌 1이 완결인지요? 아니면 뭐 시즌 시즌 2도 2가 제작?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반에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워낙 큰 성공을 거뒀고 네.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당장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12일 애플 TV 플러스가 애플 TV로 브랜드 전환을 했잖아요. 브랜드 전환 반응은 어떤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애플 TV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기기명이었어요. 애플 TV 셋탑박스. 네. 근데 그거랑 이제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애플 TV 플러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애플 TV라는 그 셋탑박스를 미국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식적으로 판매도 하지 않고 네. 않고 있다가 최근에 SK 브로드밴드에서 이렇게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 기기 자체가 애플이 만든 제품치고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애플 TV 플러스는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삼성 폰이나 이런 데도 다 앱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보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굳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플 TV 플러스라는 얘기에서 플러스를 띄고 애플 TV로 통일을 한 거는 네. 오히려 훨씬 직관적이고 명확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애플 TV랑 애플 TV 플러스가 무슨 차이지 이렇게 좀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말씀 나눠주신 이 플로리부스란 작품이 계기가 돼서 애플 TV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이제는 서베일런스도 그렇고 플로리버스처럼 간판 미드들이 이제 그러니까 간판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면 뭐 기묘한 이야기 이제 곧 26일 날 시즌 그 후반부가 나오긴 하는데요. 네. 그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정말 좋은 작품들이 있어서 그 플랫폼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들도 느꼈고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제 워너브라더스 인수하면서 HBO 맥스라든지 다양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DC 영화라든가 DC의 그런 코믹스 그리고 뭐 많죠. 해리포터 이런 것들도 다 갖게 됐는데 사실 FTV도 이런 중요한 몇몇 주요 IP들이 나와서 장기적으로 화제될 수 있는 작품들이 또 이제 제작진들을 믿고 맞는 크리에이티브를 전면에 내세워서 전략을 강화하면서 이제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같은
미국 내 메이저 플랫폼과 이제 점점 각을 세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앞서 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애플 TV가 OTT 최강자 넷플릭스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깔려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그 현금 보유량이라든가 네. 그리고 최근에 정말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 작품들에서 고비용과 저비용의 어떤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넷플릭스가 가장 꺼려하는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 김조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